패배에 직면한 군대가 죽음 자체를 무기화하기로 결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346년에 약 8만 5천 명의 몽골군이 크림반도의 교역도시 카파를 포위했습니다. 대략 3만 명의 주민들은 중세시대의 돌담 안에 갇혔습니다. 몇 달 동안 포위 공격은 계속되었고 어느 쪽도 우위를 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몽골 진영에 질병이 닥쳤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죽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몸은 피와 고름이 새어 나오는 기괴한 검은 부종으로 뒤덮였습니다. 대부분의 지휘관들은 군대를 살리기 위해 후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킵차크 칸국의 군대를 이끌던 무자비한 칸 자니 백은 이 재앙 속에서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는 공병들에게 전염병에 걸린 시신들을 투석기에 실어 성벽 너머로 발사하여 아래 혼잡한 도시로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전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전례 없이 목격한 생물학적 테러였습니다. 자니백이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필사적이고 복수심에 찬 전술이 지중해의 한 항구를 정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돌 성벽 너머로 던져진 감염된 시신들은 팬데믹을 촉발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팬데믹은 유라시아 전역에서 7,500만에서 2억 명의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었습니다. 이는 다가올 여러 세기 동안 유럽 문명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게 되었습니다. 몽골군이 흑해 북부 해안에 겉보기에 중요하지 않은 교역소를 왜 포위했는지 이해하려면 14세기의 지정학적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오늘날 퍼도시아로 알려진 카파는 단순한 항구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제노바 해외 제국의 보석이었습니다. 이곳은 이탈리아 상인, 아르메니아 상인, 그리스 선원, 유대인 금융가들이 활동하는 국제적인 중심지였습니다. 그들은 매년 수백만 금 플로린 가치의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이 도시는 중국에서 서유럽에 이르는 수익성 높은 무역로에 대한 접근을 통제했습니다. 비단과 향신료부터 노예와 곡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루었습니다. 요새화된 항구는 수십 척의 화물선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창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부를 가져다주는 상품들로 넘쳐났습니다. 이 도시의 전략적 가치는 이곳을 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막강한 방어시설 덕분에 난공불락처럼 보였습니다. 방어시설로는 100m마다 탑으로 보강된 거대한 돌담이 있었습니다. 깊은 해자와 제노바 석궁병으로 구성된 상비군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번영은 킵차크 칸국의 의지에 따라 존재했습니다. 이 몽골 계승 국가는 헝가리에서 시베리아에 이르는 광대한 스텝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웨즈벡 칸과 그의 아들 자니 백의 통치 아래 킵차크 칸국은 유라시아 전역의 무역을 통제했습니다. 또한 수십 개의 종속 민족들에게 공물을 요구했습니다. 몽골인들은 자신들의 군사적 우월성을 반복해서 입증했습니다. 그들은 1240년에 키예프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1241년 모히 전투에서는 15,000명의 헝가리군을 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레그니차에서 폴란드군을 격파했습니다. 그들의 복합활은 200m 거리에서도 갑옷을 뚫을 수 있었습니다. 기병대는 하루에 120km를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심리전 전술은 모든 인구를 공포에 떨게 하여 복종시켰습니다. 저항하는 도시들은 일반적으로 완전히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학살되거나 노예가 되었으며 건물들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몽골인들은 무자비한 효율성으로 작전했습니다. 그들의 명성만으로도 화살이 날아가기 전에 전투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포위 공격의 직접적인 원인은 1343년에 발생한 폭력적인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카파 시장에서 이탈리아 상인들과 몽골의 보호를 받던 무슬림 상인들 사이에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이 충돌은 주먹다짐에서 칼부림으로 번졌고 그날이 끝날 무렵 여러 타타르족이 먼지 속에 죽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스텝 지역의 전통에 따라 피해 복수를 요구하는 몽골 권위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잔인한 계승투쟁 끝에 최근 권력을 강화한 잔이백은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는 분열된 칸국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상인들이 그들의 무역으로 얼마나 많은 금을 벌어들이든 상관없이 자신의 백성을 무사히 살해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1345년에 그는 대규모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연대기에는 7만 5천에서 8만 5천 명의 전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세시대의 숫자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크림 해안으로 진군했습니다. 카파의 제노바 당국은 다가오는 폭풍을 인식하고 필사적으로 방어를 강화했습니다. 그들은 제노바에 즉각적인 군사 지원을 요청하는 긴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3만 명을 1년 동안 먹일 수 있는 충분한 양의 곡물, 말린 생선, 그리고 와인을 비축했습니다. 그들은 해자를 깊게 하고 가장 취약한 성벽 구간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숙련된 석궁병들을 주요 방어 지점에 배치했습니다. 1345년 9월 몽골 정찰병들이 지평선에 나타나자 카파의 거대한 철문이 항구 전체에 울려 퍼지는 굉음과 함께 쾅 닫혔습니다. 포위 공격이 시작되었고 양측은 길고 힘든 인내의 시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각자의 위치를 잡았습니다. 제노바인들은 몽골의 군사력과의 이전 충돌에서 고통스러운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평평한 지형에서 스텝 기병대와의 개방된 전투가 확실한 전멸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월한 요새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카파의 성벽은 9m 높이의 3m 두께였으며 공성무기의 충격을 무너지지 않고 흡수할 수 있는 석회암, 블록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도시의 이탈리아 공병들은 비잔틴 방어 건축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정교한 특징들을 통합했습니다. 그 특징으로는 사각지대가 없는 중첩된 사격구역, 방어자들이 바위와 끓는 액체를 공격자들에게 떨어뜨릴 수 있는 마스휘콜레이션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장애물로 강화된 성문도 포함되었습니다. 방어자들은 근거리에서 몽골의 판금 갑옷을 관통할 수 있는 고급 석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린 재장전 시간 때문에 몽골의 빠른 활 쏘기에 취약했습니다. 더욱 중요하게도 카파는 바다로의 접근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제노바 선박들이 항구를 통제하는 한 이론적으로 도시를 무한히 재보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방어자들은 첫날부터 엄격한 배급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들은 보급품이 겨울을 지나 다음 여름까지 인구를 지탱할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이는 신중하게 배분되었을 경우였습니다. 그들은 민간인들을 작업조로 편성했습니다. 여성과 아이들은 성벽으로 돌을 날랐고 노인들은 무기를 정비했습니다. 모든 건장한 전사들은 성벽에서 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생존 기록에서 안타깝게도 이름이 빠져 있는 제노바 지휘관은 상당한 전술적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반격이나 출격으로 병력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수를 피한다면 시간이 방어자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몽골군은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스텝 지역의 군대는 일반적으로 부족한 전문 장비와 전문 지식 없이는 잘 요새화된 진지에 대한 장기 포위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포위 공격의 첫 몇 달은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랐습니다. 몽골 기병대는 매일 성벽을 돌며 노출된 방어자들에게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들은 무모한 반격을 유도하여 사상자를 발생시키려 했습니다. 그들은 나무 공성탑을 건설하여 성벽 쪽으로 밀고 갔습니다. 그러나 제노바 석궁병들이 효과적인 사거리 안에 들어오기도 전에 불화살로 공성탑을 불태웠습니다. 그들은 터널을 파서 성벽을 약화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방어자들은 역갱도를 파서 통로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몽골 공병들은 땅속에 생매장되었습니다. 잔이백은 여러 차례 직접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대규모 궁수들의 엄호 사격 아래 전사들을 성문으로 돌격시켰습니다. 그러나
카파 방어 시설에 설계된 살상구역은 이러한 공격들을 학살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연대기에는 1345년 11월에 한 번의 공격으로 몽골군이 외곽 방어 시설조차 뚫지 못하고 하루 오후에 500명 이상의 병력을 잃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겨울은 포위군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스텝 전사들은 물론 추위에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8만 5천 명 규모의 병력을 충분한 피난처 없이 정지된 위치에 유지하는 것은 그들의 명성 높은 인내심마저 시험했습니다. 지역 식량원이 고갈되고 보급 행렬이 눈과 진흙 속에서 고전하면서 보급 문제는 심각해졌습니다. 몽골 진영에 질병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오염된 물로 인한 이질이었습니다. 이어서 혼잡한 호환경에서 빠르게 퍼지는 호흡기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1346년 봄, 자니백은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직면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헛된 공격에서 죽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기는 급락했고 하급, 지휘관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이탈리아 상인들에 대한 복수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였습니다. 그러던 1346년 초여름, 진짜 살인자가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개별 병사들이 발열과 오한을 겪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위생이 좋지 않은 군사 진영에서는 특별할 것 없는 증상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안에 감염된 병사들은 사타구니, 목, 겨드랑이에 기괴한 부종이 생겼습니다. 이 부종은 사과만큼 커질 수 있었고 자주색 검은색으로 변하며 악취나는 분비물을 흘렸습니다. 이 부종은 극심한 고통을 유발했습니다.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증상 발현 후 3일에서 7일 이내에 사망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내부에서 액화되면서 종종 여러 구멍에서 출혈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흙쥐에 서식하는 벼룩에 의해 전파되는 예레우시니아 페스티스 박테리아로 인한 림프절 페스트였습니다. 이 질병은 설치류 개체군에 고유하게 발생하던 중앙아시아의 무역로를 따라 퍼져왔습니다. 이제 이 질병은 비좁고 비위생적인 몽골 포위 진영에서 이상적인 조건을 발견했습니다. 몇 주 안에 수백 명의 전사들이 매일 죽어갔습니다. 몽골인들은 세균 이론이나 질병 전파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페스트를 악령, 신의 징벌 또는 오염된 공기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치료법을 시도했습니다. 샤머니즘 의식, 약초 조제, 하늘의 신 탱그리에게 기도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 질병은 끔찍한 효율성으로 군대를 집어삼켰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전사와 노예, 지휘관과 일반 병사를 가리지 않고 모두 죽였습니다. 1346년 8월 자니백은 자신의 작전이 재앙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15,000에서 2만 명의 병사를 질병으로 잃었습니다. 이는 모든 실패한 공격으로 인한 손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숫자였습니다. 생존자들은 사기가 저하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살인자가 자신들마저 집어삼키기 전에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자니백이 그의 악명 높은 결정을 내린 것은 바로 이러한 군사적 실패와 전염병의 재앙 속에서였습니다. 몽골 문화는 복수와 체면 유지에 엄청난 중요성을 두었습니다. 그러한 손실을 겪고 빈손으로 후퇴한 지휘관은 권위에 대한 도전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또한 축출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자니백은 이 작전에 끔찍한 대가를 정당화하기 위해 상징적이라도 어떤 승리가 필요했습니다. 생존자들과 대화했던 피아첸차의 공증인 가브리엘레 데 무시의 기록에 따르면 몽골칸은 공병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는 전염병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하여 투석기와 망고넬에 싣도록 했습니다. 이 장비들은 성벽 너머로 돌과 쏘이탄을 던지는 데 사용되는 중세시대의 투석기였습니다. 여름 더위에 이미 부패하고 페스트균을 옮기는 벼룩으로 뒤덮인 시신들은 카파의 성벽 너머로 발사되어 밀집된 도시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썩어가는 시신들이 갑자기 안뜰, 시장, 그리고 주거지역으로 떨어지는 심리적 충격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 전술은 질병만큼이나 공포를 퍼뜨리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또한 카파의 상수원과 식량 비축량을 오염시키려 했습니다. 성벽 안의 삶을 외부 진영만큼이나 견딜 수 없게 만들려는 의도였습니다. 자니백이 특별히 패스트를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불분명합니다. 아니면 단순히 최대한의 고통을 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중세시대의 질병 원인에 대한 개념은 기껏해야 원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파괴적으로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생물학적 폭격 후 며칠 안에 카파 주민들 사이에서 패스트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질병은 분비는 도시를 통해 끔찍한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벼룩 물림, 오염된 물질을 통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되었습니다. 폐렴형 패스트의 더 치명적인 형태로는 호흡기 전파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카파 내부의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어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제노아 당국은 처음에 질서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병든 사람들을 격리하고 시신을 적절히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흑사병의 기하급수적인 확산은 몇 주 안에 이러한 노력을 압도했습니다. 시신은 매장 인력이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빠르게 쌓였습니다. 시신들은 거리와 가정에서 썩어갔습니다. 가족들은 실내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음식을 위해서도 밖으로 나오기를 거부했습니다. 성벽 방어는 단순한 생존 문제에 비해 부차적이었습니다. 성탑 경비병들은 근무지에서 죽었습니다. 쇠뇌병들은 죽어가는 친척들을 돌보기 위해 무기를 버렸습니다. 사망자 수는 수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부 추정치에 따르면 흑사병은 2달 안에 카파 주민 3만 명 중 15,000명을 죽였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흑사병은 몽골 진영도 계속해서 황폐화시켰습니다. 자니백은 1346년 늦가을에 마침내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그의 약해지고 질병으로 황폐해진 군대는 동쪽 스텝 지역을 가로질러 후퇴했습니다. 그들은 흑사병을 가지고 골든 호드의 영토 중심부로 들어갔습니다. 포위 공격은 전통적인 군사적 관점에서 실패했습니다. 카파는 제노아의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성벽은 뚫리지 않았습니다. 수비대는 기술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이해할 수 없는 적에게 비극적으로 패배했습니다. 살아남은 제노아 상인들은 흑사병에 감염된 도시를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소지품을 배에 실었습니다. 서쪽으로 흑해와 지중해를 건너 고향으로 도주했습니다. 그들은 화물칸에 흑사병에 감염된 쥐와 벼룩을 싣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질병이 유럽으로 확산되는 매개체가 될 것이었습니다. 카파 포위 공격의 결과는 전투 자체를 엄청나게 능가했습니다. 1346년 늦은 가을과 1347년 초에 제노아 선박들은 카파를 떠났습니다. 이 배들은 지중해 전역의 여러 항구에 정박했습니다. 상인들은 하선하고 화물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흑사병을 옮기는 쥐들을 각 도시의 기존 설치류 개체군으로 풀어 놓았습니다. 1347년 10월에 제노아 갤리선 12척이 시칠리아 메시나에 도착했습니다. 그 배들은 화물칸에 흑사병을 싣고 있었습니다. 배에 탄 병든 선원들을 보고 시칠리아 당국은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배들을 추방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전염병은 지역 쥐들에게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도시 인구 전체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칠리아로부터 흑사병은 교역로와 인구 이동 패턴을 따라 밖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1347년 12월에 흑사병은 북아프리카에 도달했습니다. 1348년 1월에 흑사병은 베네치아와 제노아에 도착했습니다. 이 도시들은 카파를 탈출했던 상인들의 고향이었습니다. 1348년 6월에는 파리와 런던으로 확산되었습니다. 1349년에는 독일, 스칸디나비아, 폴란드를 황폐화시켰습니다. 1351년에는 멀리 떨어진 러시아까지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흑사병이었습니다. 흑사병은 기록된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팬데믹이었습니다. 중세 연대기에는 묵시록적인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모든 집에 시체가 썩어가고 마을 전체가 버려졌습니다. 도시들은 몇 달 만에 인구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묘집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시신들은 장작처럼 쌓였습니다. 1348년에 피렌체에서 글을 쓴 조반니 보카치오는 당시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죽은 자의 시신이 너무나 많아 묻을 충분한 성스러운 땅이 없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각 묘지에는 거대한 참호가 파였습니다. 시신들은 수백 구씩 도착할 때마다 층층이 쌓였습니다. 마치 배에 상품을 싣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망률 통계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보수적인 현대 추정치에 따르면 흑사병은 1346년에서 1353년 사이에 전 세계에서 7,500만에서 1억 명을 사망하게 했습니다. 유럽은 인구의 약 30%에서 60%를 잃었습니다. 이는 2,500만에서 5천만 명에 해당합니다. 일부 지역은 훨씬 더 비극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렌체는 12만 명의 주민 중 6만 명을 잃었습니다. 베네치아는 인구의 60%를 잃었습니다. 일부 이탈리아 도시들은 사실상 존속 가능한 공동체로서 존재를 멈추었습니다. 흑사병은 계층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카스티아의 알폰소 11세 왕, 나바라의 조안 여왕, 그리고 수많은 귀족들이 농민과 상인들과 함께 사망했습니다. 흑사병 이전 잉글랜드 인구는 400만에서 600만 명으로 추정되었습니다. 1351년에는 200만에서 300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프랑스는 1700만 명의 주민 중 절반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결과는 유럽 문명을 근본적으로 재편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인구 감소는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초래했습니다. 이는 농민들의 교섭력을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봉건주의의 쇠퇴에 기여했습니다. 농업 생산량은 급감했습니다. 일손 부족으로 농경지는 다시 황무지로 변했습니다. 무역망은 붕괴되어 경제 불황을 야기했습니다. 기도와 종교 행렬이 죽음을 막지 못하자 가톨릭 교회의 권위는 손상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종교 개혁의 불씨가 될 의문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르네상스와 같은 예술 및 문학 운동은 흑사병의 여파로 부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가 재건되고 가치를 재평가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흑사병은 이후 여러 세기에 걸쳐 파도처럼 다시 찾아왔습니다. 유럽에서는 1361년과 1369년 그리고 1400년에도 발병했습니다. 18세기까지 주기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원래 팬데믹의 파괴적인 영향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골든 호드도 유럽보다 나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카파에서 자니백의 군대를 전멸시킨 흑사병은 칸국의 영토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는 인구의 상당 부분을 사망하게 했습니다. 몽골 권력을 유지하던 조공, 징수와 무역을 방해했습니다. 이 팬데믹은 14세기 후반 골든 호드의 점진적인 분열에 기여했습니다. 후계 국가들과 피지배 민족들이 칸국의 약점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자니백 자신은 1357년까지 통치했습니다. 그는 권력 다툼으로 암살당했습니다. 이는 골든 호드를 수십 년간 내전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내전은 골든 호드의 결속을 파괴했습니다. 몽골 제국의 여러 후계 국가들은 이전의 지배력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흑사병은 이러한 쇠퇴의 한 가지 요인이었습니다. 물론 유일한 요인은 아니었습니다. 카파 자체는 1346년 포위 공격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번영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흑사병은 카파 인구의 많은 부분을 사망하게 했습니다. 이후의 발병들은 도시를 계속 약화시켰습니다. 이 도시는 이후 여러 세기에 걸쳐 반복적으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제노아에서 몽골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1783년에 러시아 제국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퍼도시아는 약 7만 명의 인구를 가진 작은 우크라이나 도시입니다.
중세의 웅장함이나 세계 최악의 팬데믹 진원지였던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잔이백의 시신 투척이 실제로 흑사병의 유럽 확산을 초래했는지에 대한 문제는 역사가들 사이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흑사병이 정상적인 무역로를 통해 어쨌든 유럽에 도달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감염된 쥐들이 지중해 전역의 상선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파 포위 공격은 이미 진행 중이던 과정을 단지 가속화했을 뿐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학자들은 연대기가 일치한다고 지적합니다. 포위 공격은 1346년 늦은 가을에 끝났습니다. 첫 유럽 흑사병 사례는 1347년 늦은 가을에 카파 난민이 도착한 항구에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시사합니다. 진실은 여러 전염 매개체를 포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파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지만 유일한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잔이백이 중세 전투에서 전례 없는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생물학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군대도 가끔 병든 시체를 사용하여 식수를 오염시키거나 공포를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카파 폭격의 규모와 의도는 질적으로 다른 것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무기화된 전염병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전술이 실패했을 때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카파 포위 공격은 유럽의 흑사병을 전파한 것뿐만 아니라 기억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행동이 원래의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잔이백은 자신의 백성을 죽인 이탈리아 상인들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도시를 포위했습니다. 질병이 그의 군사적 목표를 좌절시키자 그는 절망과 좌절 속에서 그 질병을 무기화했습니다. 그는 이 결정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사망하게 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수세기 동안 서구 문명의 궤도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잔혹한 교훈입니다. 겉보기에는 국지적인 갈등도 올바른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세계적인 재앙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만약 흑사병이 그의 진영을 강타했을 때 잔이백이 카파에서 단순히 철수했다면 어떠했을까요? 흑사병은 여전히 유럽을 황폐화시켰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늦게 그리고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였을 것입니다. 만약 제노아 상인들이 서쪽으로 도주하는 대신 흑사병에 시달리는 카파에 남아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지중해 분지는 흑사병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역로가 결국 질병을 옮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사는 깔끔한 가상반대의 사실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직 1346년에 흑해 연안의 전사들과 상인들이 내린 결정만이 확실합니다. 그 결정은 파급되어 여러 대륙을 재편했습니다. 1346년 카파의 유산은 여러 방식으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초기이자 가장 중요한 생물학전 사례 중 하나를 나타냅니다. 세균 이론보다 500년 앞서지만 인간이 질병을 무기화하기 위해 과학적 이해가 필요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팬데믹이 어떻게 확산되는지에 대한 사례 연구 역할을 합니다. 무역, 여행, 정립된 경로와 네트워크를 따른 인구 이동을 통해 퍼집니다. 전쟁과 인구 이동으로 가속화됩니다. 군사분쟁이 지휘관의 의도와 완전히 동떨어진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원래 분쟁에 참여하지 않은 수백만 명을 사망하게 합니다. 또한 절망 속에서 내려진 단 하나의 전술적 결정이 수세기 동안 울려 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잔이백은 단 하나의 도시를 정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대신 그는 변화를 촉발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는 중세 문명의 종말, 자신의 제국 쇠퇴, 유럽 사회 구조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세 대륙에 걸쳐 수백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이것은 어떤 지휘관도 계획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유산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를 공포와 병적인 매혹이 뒤섞인 감정으로 기억합니다. 역사상 가장 어두운 사건 중 하나를 탐구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제가 연구하면서 느꼈던 것처럼 흥미롭고 충격적이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24시간 안에 좋아요 1000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우리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꾼 더 잔혹한 역사적 사건들을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아래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에 어떤 전투나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싶은지 알려주세요. 고대 전쟁, 중세 포위 공격 또는 질병이 역사를 어떻게 형성했는지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의 제안은 제가 다음에 만들 콘텐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무엇이 가장 관심 있는지 알려주세요. 다음 시간까지 기억하세요. 역사는 단지 날짜와 이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결정과 때로는 재앙적인 결과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수세기 후에도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